오늘 아침에 보면 자녀 있는 가구, 즉 3040 가구 34%, 즉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결혼 전에 집을 샀다는 거예요. 국토연구원 조사입니다. 이 비율이 애 한 명 낳고 생애 첫 주택 마련했다는 가구 29.3, 둘째 낳고 마련했다는 가구 28.7보다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3040 유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과의 연관관계를 갖다가 조사했는데 이들의 34.3%가 결혼 전에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3040 가구는 62.6%, 약 3분의 2가 자가로 거주하고 있었고 서울에서는 44.5로 절반이 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주택을 마련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비율이 늘었다가 지난 몇 년간 집값이 올라가면서 자가율이 떨어지고 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요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34%는 결혼 전에 집을 마련했을까?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 여건의 중요도가 커지고 소득이 낮으면 집값이 제일 싼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애 키울 때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 아예 애를 낳기 전에 집을 샀다. 자, 딱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에 결혼하기 전에 집값이 오르기 전이다. 지금 집값의 반일 때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평균 주택이 한 서울은 12억 하니까 한 6억쯤 할 때 결혼 전에 집을 마련한다. 30대 중반에 요즘 늦어져서 결혼한다 쳐도 30대 중반에 한 6억짜리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가? 결국 그 근본은요. 이 3분의 1 정도는 부모가 자녀 있는 집에 3분의 1 정도는 부모가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40 중에 이 조사에는 자녀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결혼 전에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결혼 전에 자녀를 갖다가 놓으면 돈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집을 사라고 이 부모가 배려를 해준 사람이 결혼하고는 곧바로 자녀를 놓고 정상적으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거예요. 결혼을 못한 3040도 상당히 많고 또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자녀 있는 3040 중에 3분의 1은 결혼 전에 집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밀어줘서 부모도 상류층이라서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집을 갖다가 마련해주고 그래서 자녀가 이제 그 집 마련해서 결혼을 한다. 자,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결혼해서 자녀를 놓는 사람의 전형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자녀에게 이제 집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가 결혼을 할 확률도 확연하게 떨어지고 결혼해서 애 낳을 확률도 확연하게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요. 소득 없어도 무소득자에게도 대출을 내주는 청년 전월세 대출 잔액이 10조 원에 육박한대요. 도입 후에 4년이 지나면서 연체율 상승 등 온갖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카카오뱅크에 대출 신청이 몰렸는데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말 기준에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청년 전월세 대출 잔액이 9조 9천억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갖다가 너무 심해서 이걸 들어준다고 청년 전월세 자금 보증 제도가 2019년 5월에 만들어졌어요. 올해 6월까지 지금 4년 동안에 총 18조 5,233억이 공급이 됐어요. 대부분 전세 보증금 대출이에요. 그 중에는 무소득자도 최대 1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사고가 3,500여 건쯤 되고 액수로는 2,026억이라는 거예요.
2021년에는 243억밖에 사고가 없었는데 작년에는 1105억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이게 다시 또 2배쯤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이 원금이나 이자 연체라는 거예요. 올해는 이미 사고율이 2%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결혼 전에 집 사서 결혼해서 애 낳는 젊은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 전에 전세 자금이 없어서 소득이 없는데도 1억씩 빌려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총 대출된 액은 18조 5천억이고 대출 잔액만 남아있는 것도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요. 주택 임대기업으로 포장한 제임스 네이션이라는 데가 수도권에 1093채의 전세 사기를 쳤다. 그래서 영업 홍보팀을 두고 영업팀, 홍보팀, 중개팀, 회계팀을 두고 대표가 김용현인데 깜빵에 있어요. 무자본 갭 투자로 전세금을 매매가보다 비싸게 받고 그래서 매매 리베이트와 세입자 중개 리베이트를 다 챙겨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동원해서 세입자를 속이고 이 피해자들은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건저당 없이 깨끗했던 등기부를 보고 보증금 2억 4,500만 원의 빌라에 입주했고 확정 일자를 챙겼지만 소용이 없더라.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날라든 압류 그리고 눈덩이 이자 이 땅 공매 유찰의 눈물. 자,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가 되었지만은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 홍보 중개 관리 30년 거느린 사기 제국이다. 술집에 가드 하던 출신이 무자본 갭 투자로 주택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활용해서 규모를 늘려가 전세 사기치면서 외제차를 8채나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 계열사 두듯 직원도 수십 명 두고 스스로 미끼로 일반 중개사도 꿰어가지고 이런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편으로 결혼 전에 집 사는 청년이 있고 한편으로 지금 무소득인데 1억까지 빌려서 전세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지금 결혼한다고 빌라 마련했다가 아니면 청년이 혼자 산다고 빌라 지금 전세 들어갔다가 저렇게 떼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청년들 동향을 보면 이자 몇천 원도 못 내서 빚부담에 허덕이는 20대. 그래서 한도가 최대 100만 원인 소액 생계비 대출의 경우 20대 4명 가운데 1명이 소액 이자도 몇천 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 8천 원 정도의 이자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는 지금 20대가 커피도 안 마시고요. 전부 집밥을 하고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 식당에 1,000원짜리 밥만 먹고 하루에 2끼도 사치고 한 끼만 먹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속에서요. 애들이 이제 커피도 외식도 줄이는 게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빚 원금을 갚지 못해 탕감받은 20대가 5년 새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 불안정, 생계비 부담 등으로 청년층 부채 위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원금 감면이 확정된 20대가 4,654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20대 평균 감면액이 88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에는 530만 원이었는데 이제 떼먹는 액수도 커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금리 고물가에 생활고를 겪으면서 개인 워크아웃을 20대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한카드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외식 업종 사용 금액을 분석하니까 전 연령층 중에 20대가 외식 건당 사용 금액이 크게 감소했고 20대 온라인 쇼핑도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간에 20대가 사치 낭비를 한다 했지만 이제 그럴 돈도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대한민국 20대가 악마의 사이클에 갇혔다. 7월에 20대 취업자 수가 12만 명이 줄고 아까 말한 100만 원 소액 대출 4명 중에 1명이 몇천 원 이자도 연체하고 주담대 연체율도 급증하고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으로 끼니를 띄우고 다니고 취업난 소득 감소
빚 증가, 연체, 씀씀이 축소, 악순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 중에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많다. 혼자 사는 젊은 청년들 중에 밥 안 먹고 다니는 청년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 결혼 전에 집을 사는 청년, 어쨌든 결혼해 보겠다고 집을 장만했다가 전세 사기 떼이는 청년,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다니는 청년, 이자 몇천 원도 못 내는 청년,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실체입니다. 자, 제가 10년 뒤 한국 정치가 이 서민들의 디스토피아가 될 거라고 일부에서 말했는데, 지금 주말에 청년 백수가 126만이다. 4명 중에 1명이 집에 그냥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 현재 그 15에서 29세 청년 인구 841명 가운데 재학 휴학생을 제외한 최종 학교 졸업자는 452만 1000명이고 이 중 126만 1000명이 미취업 상태라는 거예요. 자, 미취업 졸업자의 세부 특성을 보면 4년제 45만 1000명, 3년제 이하 21만 5000 등 대학 졸업자가 66만 6000명, 대학원 졸업 이상자가 12,000명으로 대졸 이상의 이 지금 미취업 인구가 53.8%, 고졸이 52만 4천명, 중졸이 4만 8천,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0,000명 등 고졸 이하가 46.2%예요. 그러니까 고등 백수가 이렇게 많고 이들 중에 취업 준비를 하거나 취업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40% 정도밖에 안 되고 4분의 1은 그냥 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사실상 청년 실업률이 25%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졸 청년 실업률이 25%라고 난리가 났는데 한국도 지금 126만 청년 백수 그중에 대졸 이상이 절반이 넘는다. 54%라고 본다. 기가 찬 일이죠. 대학에 졸업하고도 취업 문턱을 넘기가 어렵고 또 4분의 3쯤 되는 대졸자가 452만 1000명인데 그 중에서 대졸 이상의 67만 8000명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많다고 아우성인데 앞으로 제가 한 10년 뒤에 한국 미래를 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뒤에 한국 미래는 더 암울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청년 백수가요. 지금도 사실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취직을 한 것처럼 보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것처럼 보이는 나머지 상당수도 정상적인 직장이 아니라 사실상 알바나 그야말로 프리카레라이트라고 부르는 그 일정한 메인 직장이 없이 그야말로 그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이런 애들이 다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본다면요. 지금 한국의 정치가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만 실제 가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만 하더라도 한 언론의 사설이 외국인 고용 허가 일손 부족한 숙박 식당까지 확대해야. 그래서 정부가 24일 발표한 노동시장 킬러 규제 협파 방안의 골자는 내년에 외국인 도입 인력을 12만 명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 24일 날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하도 비판을 많이 하니까 제 같은 사람들이 정부가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지만은 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 규제 핵심 방안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노동시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 중요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고용허가 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양적 질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는 국내 중소형 기업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 인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사업주가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그래서 그동안은 내국인 보호를 위해,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업종과 쿼터를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요, 사업장별 고용 쿼터 확대를 해서 제조업은 80명까지 고용하고 농축산업은 50명까지 고용을 확대하고, 쿼타를 기존 11만 명에 10,000명을 추가해서 24년 이래 최대 규모 12만 명 플러스 알파를 갖다가 운용한다. 자, 기업 업종 확대시키고 지방 소재 뿌리 산업, 중견기업,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까지 추가했고, 장기 근속 특례를 4년 10개월 근무에서 이것도 이제 출국했다 재입국하는 부분을 폐지하면서 그냥 4년 10개월 근무하고 곧바로 4년 10개월을 더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직업훈련 입국 전에서 입국 후 재직 단계별로 직종을, 업종을 훈련시키는 것을 확대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콘도, 음식점업, 관광, 숙박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수도권 300인 이상 뿌리산업 중견기업에도 외국인 고용 인하인 비숙련 노동자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고, 현재는 인하인 비자 고용 허용 업종은 제조업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건설업, 농축수산물, 일부 건설 폐기물 재생, 그런 창고, 출판 같은 서비스업 일부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늘렸어요.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늘려서 지난해 인하인을 69,000에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 수를 69,000에서 11만 명으로 확대했는데, 이제 이걸 12만 명까지 10,000명을 더 늘리고요. 한국경제연구원이 2031년까지 국내에서 부족한 일손이 200만 명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농번기에 지금 한국의 농업에 와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 인하인 비자로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한 농장에 9명 중에 4명이 도망을 가버렸다. 지금 곳곳에서 다 도망을 가고 있어요. 2017년에 계절 노동자 이탈이 18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151명이 이탈했고, 결국 불법 체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공장 취직하면 논밭보다 환경이 낫다. 무단 이탈 때는 불법 체류를 알면서도 도망을 가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입국할 12만 명 관리도 이상이 극해졌다. 노동 환경 개선을 갖다가 하지 않고 숫자만 늘리고 있다. 불법 체류자 양산 등의 우려가 커지자 처우 개선안을 우선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지금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무직인 청년 126만 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개선해서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의 우선적인 역할이지 않겠어요? 근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 그리고 그들을 직업 교육을 시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국의 백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백수들은 내버려 두고 외국인 백수들을 한국에 취업시켜서 집 사게 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냐는 거죠. 5월 청년 취업자 400만 5천 명 가운데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전체 26%인 104만 3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26만 명이 백수고, 그나마 취업자 400만 명 가운데도 104만 명이 단기 알바, 둘 다 합치면 230만 명이 백수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냐.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이 나라의 그야말로 대부분의 제조업, 서비스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채워지고 한국 청년들은 그야말로
완전 상백수가 되어서 사회보호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속도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급속도로 지금 늘려가고 있잖아요. 유학생 30만 명에 최대 10년까지 체류 가능한 E7 비자 숙련 노동자들. 자, 이 사람도 지금 법무부가 3만 5천 명을 갖다가 현재 2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했잖아요. 자, 숙련, 비숙련 다 지금 확대하고 있어요. 자, 10년 뒤에 한국 청년들은 전부 손가락만 빨고 이 나라 모든 일자리는 외국인들로 채워져 있을 거다. 자, 지금 2부에서 언급한 이런 위기들이 특정한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어떻게 터져 나갈지 뻔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우리 눈앞에 경제 위기가 터져 나갈 건가라는 걸 갖다가 제가 쭉 지금까지 한 1년이 넘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말해왔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에 제가 말한 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여요. 자, 어떤 사람은 위기 신물 난다. 그 이야기 좀 그만하라. 그래서 위기가 오는데 웃자라고 이런 식으로 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위기가 없고 세상이 즐거운 거 보면 돼요. 이거 좀 누가 들어와서 봐라 그랬나요? 내가 이런 위기를 이야기하는 거는 누군가는 이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걸으라고 계속 말했는데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 비극적 종말로 끝날 수 있을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 연중 최고 유가의 인플레 압박이 심해서 한국의 수입 물가가 8월 달에 17개월 새 최대 상승했다. 원유 공급 부족 전망에 가격이 급등해서 브렌트유가 92달러, 10개월 새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수입 물가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수입 물가 지수 정감률 추이가 4.4%로 올해 최고 수준인데 그 이전에 1.9 2월달이 최고였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했지요. 제조업 취업자가 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청년은 10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8월에 취업자가 27만 명이 늘어서 수치상으로는 나쁠 게 없지만 이게 수치가 전부 왜곡된 통계 함정이라는 거예요. 60세를 빼고 나면 3만 명이 넘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정부 주도 그야말로 창조 경제입니다. 여성과 60대에 그야말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가지고 고용률을 견인하고 실업자가 사상 첫 60만 명 아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실업자가 적어져서 지금이 살기가 괜찮습니까? 역사상 최악입니까? 실업자는 60만 명 밑으로 떨어져서 50만 명 되라 하지만 청년 남성 제조업 일자리는 부진해서 진짜 일자리 같은 일자리는 거의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7만 명 늘어나고 실업률이 2.02라서 99년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라고 고용 지표가 좋다고 말하는 속에 15에서 29세의 청년 취업자는 1년 사이에 10만 3천 명이나 줄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2달 연속으로 40만 명이 넘고 대졸 실업자가 30만 명이 넘고 대다수가 2030일 걸로 추정되는 취업 준비자가 67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20대 고용률이 61%에 그쳐서 40, 50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고용률이 80%인데 20대가 제일 작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40, 50대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 일자리나 닥치는 대로 하지만 20대들은 지금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자리에서 시작하면 평생이 그런 수준이거나 그 이하가 될까봐 상당히 꺼리고 자기 스펙을 높여서 취업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취업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 60%가 하반기 취업 계획이 없다라고 하고 수익성, 경영 불확실성 등으로 그렇다. 자, 대졸 신규 채용 예상 경쟁률이
81대 1이요. 대기업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대부분 휴학을 해가지고 지금 졸업을 미루고 있고, 발버둥을 쳐도 3명 중에 2명은 취업하지만 1명은 취업도 못하고, 또 그 2명 취업한 중에 1명은 눈높이를 낮춰서 억지로 취직해서 거기서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우 대졸 취업률이 9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집에서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이 눈치밥을 먹다가 죽고 싶다고 우울해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소득 비정규직으로 가가지고 취업을 해도 빚이 쌓여가는 친구도 있고, 지금 월급 규모가 작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조금 벌 때 저축을 해봤자 빚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돈으로 코인, 주식, 부동산에 뛰어들어가. 자, 이래서 이런 2030이 은행과 이 금융권에 진 빚이 514조라는 거예요. 3년 만에 110조가 늘어났다. 참으로 심각한 거죠. 자, 2030이 514조를 빚을 짓고 3년 만에 110조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반이라도 있을까요? 자, 고물가 고금리가 더 지금 이들을 어렵게 하는데,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햇살론 경우 지난해 3조 5천억이 나갔는데 2030이 절반을 가져갔다. 참으로 이제 청년들 형편이 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한국에 보면 영끌, B2, 과소비 이런데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 초중반이 굉장히 빠져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인생 뭐 있냐? 즐기다 살다 가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을 뛰고 또 정부 관련 기관에 일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저들 나름대로의 재테크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걸 공유한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이가 돼서 보면 인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왕도, 이 로얄 로드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 자신의 운명의 상당수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의 맥락하에서 약간의 편차들만 있고, 로또 같은 확률로 신분이 급상승하는 일이 가끔씩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겪고 나서 미래 없다, 늙어가지고 뭐 은퇴연금 받고 집 있으면 많아,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쓰고보자. 그래서 그냥 이 소비에 광기가 들린 듯 써제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빚 내고 집 팔아서 여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내일은 없는 듯이 오늘만 싸는 듯이 써제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하기 위해서 또 뭘 하느냐? 과소비만 소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틈만 나면 영끌 비투라고 코인부터 주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투기에 열중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일과 관련해서 범죄에 연루되는 평범한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이, 고금리가 저렇게 지속되고 물가 상승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미국인들이 내일이 없다는 듯이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디자이너가 만든 고급 백과 옷을 사고 또 여행을 하는데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소비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이 여전히 견고한 이유가 물가 상승률보다 소비 지출 증가가 더 높은 이유가 지금 다들 생각이 확 돌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의 그 티켓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콘서트 이 투어 티켓이 216만 원 한다고 해요. 1600불.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싸제끼고 있다는 겁니다. 항공사는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티켓 마스터라고
이 공연 티켓 파는 데는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만 3억 장에 가까운 공연 티켓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를 겨치면서 직장, 건강, 일상생활 이런 데 장기 계획이라는 게 의미가 없더라. 인생은 불안하기가 그지없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죽을 뻔하다 다들 살아났으니 오늘을 즐기고 살자. 늙어서 돈 있으면 뭐하냐. 그러면서 오늘만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자고 돈을 써제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면 후회한다. 그래서 써제끼자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달러짜리 월세 집에 살면서 216만 원짜리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티켓을 사고 500만 원짜리 스페인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서 매달 고리에 원리금을 내는 것보다 월세 살면서 이렇게 살다 가겠다. 나중에는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와이 여행을 한다면서 1,500만 원 정도를 써제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 횡단 여행을 한다고 퇴직연금도 걷어치워버리고 집까지 팔았다 그러고, 알래스카 빙하 녹기 전에 본다면서 1,000만 원짜리 여행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당장 돈을 펑펑 쓰자면서 현재 삶을 만끽하는데 돈을 써제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 재미를 갖다가 위해 수십 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재 쓰고 사는 생활이 더 낫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은퇴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빈곤 노인으로 전락하겠지요. 이런 사람들의 그 임금 근로자 환경은 날이 갈면 갈수록 악화되어서 우리보다도 지금 20, 30대 젊은이들은 더 조기 퇴출이 될 거고, 그리고 일단 조기 퇴출되고 나면 40대부터는 자신의 임금 가치가 형편없어질 거라는 걸 목격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50대부터 그야말로 3, 40년간의 불우한 노후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는 데 문제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젊은이들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결혼식 할 때 최소 중산층 이상만 돼도, 중산층이라는 게 얼마나 허울 뿐인 거고 위태로운 인생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한국의 평균 순자산이 4억 5천 정도도 안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상위 10%가 10억 한 5천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상위 10%가 돈 한 10억이에요. 그러면 상위 10%도 사는 게 지극히 불안정해서 회사라도 그만두면 곧바로 삶의 위기가 생기는 사람들인데, 그런 90%가 지금 한국에서 결혼하고 소비하고 해외여행하고 그리고 즐기고 사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내일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요. 결혼할 때는 저들끼리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직업이 뭐든 결혼할 때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삐까뻔쩍한 결혼식, 그리고 또 삐까뻔쩍한 신혼여행, 아주 멀리들 가더만요. 자, 그리고 나서 기념일마다 고급 레스토랑 식사, 투가면 호텔, 호캉스, 그리고 해외 리조트 여행이 정기적으로 그들의 젊은 사람들의 결혼 생활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프로포즈하고 연인을 갖다가 대우하는데 또 많은 돈을 써제낍니다. 자, 그러면서도 결혼해서도 삶은 항상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벗어나는 소비를 하고 있어요. 백을 사야 되지요. 명품 백을 사야 되지요. 더 나아가서 주기적으로 오마카세니 좋은 식당에 가서 밥 먹어야 되죠. 그러면서 돈은 어떻게 모읍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돈이 항시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비투라고 하면서 이 투기에 열중합니다. 온 주식 종목이 뭔지, 주식에서 투기 종목이,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 단타 투기 종목이 뭔지를 찾아 헤매고 코인을 찾아 헤매고, 그리고 형편도 좀 안 되면서 지가 중산층이고 그나마 직장이 좀 괜찮다고 하면 맞벌이 하면서 부모 돈 땡겨가지고 겁도 없이 은행 빚을 5, 6억을 써서 10억이 넘는 집을 삽니다.
어떻게 30대가, 20대가 10억이 넘는 집을 사서 그 한 달에 300만 원도 넘는 원리금을 갚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 30대는 기본적으로 월세가 기본이고, 그리고 40대쯤 가서 전세로 갔다가 40대 후반쯤 가서 집을 사면 행운인 거죠. 한국같이 집값 높은데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보면 이 비투를 한다, 연끌을 한다. 이 투기에 굉장히 매몰이 돼 있어요. 돈을 좀 버는 직장에 다니는 애도 다니는 애들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투가면 쿠팡이니 이런 데서 그냥 맨날 물건 사재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요, 내가 투기해서 돈 벌 만한, 평범한 내가 투기해서 돈 벌 만한 것은 그건 투기 대상도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남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남 수준으로 주워 들은 이야기밖에 없는데 내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기회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겁니다. 또 내 집이 있고 돈이 수십억이 있어서 그걸로 투기하지 않는다면, 내 신용이 너무 좋아서 은행에서 저리로 이자를 막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집을 사서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집 산 사람 대부분 보면 집을 살 형편이 되어서 집을 산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놓으면 더 올라갈 거다.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을 때 최대 빌려서 사고 보자. 내가 그 은행 빚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도 내 생활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따지는 것. 내 생활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오거나 부부 맞벌이 중에 변화가 올 수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건설 시행 시공업자들이 내일은 없다라는 식으로 브릿지론 땡기고 PF 해서 지어놓으면 물건이 팔릴 것이다. 그래서 벌자. 아니면 사모펀드 하는 것들이 사모펀드 해서 돈 끌고 모아가지고 금융상품 만들어서 금융계에 좀 돌다가 익숙해지면 자산운용사 만들고 금융 브로커가 되고, 그러다가 펀드 만들어서 정치권에 좀 끈대서 은행 등을 통해서 펀드 팔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돌아가겠지. 내일이 없다는 듯이 부동산 투기하고 조폭하고 어울리고 이러면서 이 투기해서 그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펀드를 끌고 가다가 터집니다. 터질 것 같으면 전부 돈 챙겨서 튀기 바빠요. 그게 옵티머스고 라임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은 어떻습니까? 신라젠 같은 게 10조가 가고 셀트리온 같은 게 80조가 갔어요. 신라젠이나 셀트리온에서 무슨 성과물이 있었습니까? 이런데 녹아드는 사람이 대중적이고, 얼마 전에 보면 에코포르라고 2차 전지라는데 그렇게 달라들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카카오 계통의 주식에만 지금 200만 명이 물려있다. 대부분 젊은 사람이죠. 나이 든 사람이 누가 별로 하겠어요? 그래서 대중이라는 게 이렇게 투기적 속성이 강하게 박혀있고, 저렇게 투기에 열중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그런 주식을 사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서민층일까요? 아니죠. 중상층 근처에 갔거나 또 그 정도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진짜 서민 빈민이면 투기할 돈도 없고 투기할 생각도 잘 안 하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까요? 공무원도 주식 투기에 열중하고 헌법재판관도 주식 투기에 열중했고, 그리고 장관하는 사람들 보면 주식인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보기 드물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는 기본입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그래서 모두가 이 사회가 도덕성이나 양심을 상실하고요,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투기라는 데 자체에 대해서 조금의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자각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돈 벌어서 낭비적이고 향락적이고 과소비적인 생활을 하면 그만이다는 사고에 가득 차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이 이거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 때 보면 평생 동안 여행 한번 못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사고 싶은 거 한번 제대로 사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왔지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제 또래 이상 분들 중에요. 그 대가로 집을 사서 그나마 집이라도 지니고 살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식을 안 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그저 즐기는 비용이 필요해서 지금 비투 영끌 투기에 매몰되고 있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지요.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다가는 머지않아 그 삶에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위기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죠. 위기는 남의 일이다. 그래서 해볼 것 다 해보면서 즐기면서 살자. 여기에 딱 꽂혔습니다. 얼마 전에는 40세 뭐 바이어족이라고 해가지고 40세까지 그냥 안 쓰고 아껴서 돈 모아서 40세에 은퇴해서 이후에 즐기는 삶을 하자. 불가능하죠. 40세까지 월급이 얼마라고 아껴서 모으고 그리고 투기해서 벌어서 40세 이후에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 안 하고 즐기면서 살아요. 아주 개 같은 헛소리죠. 그런데 이제 40세 파이어족보다 더 황당한 게 오늘만 사는 이 투기족들이라는 거예요. 버킷리스트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다가는 내일은 이제 개인 파산 회생 신청하거나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게 돼 있고 그 빚 때문에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요즘 보면 젊은이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오늘만 즐기고 내일이 없는 듯 막 살면 끝은 어디냐? 투기를 하면 내가 돈을 딸 수 있을 것 같은가? 사람이요. 기본을 지키면서 양심적으로 심심하게 살면 인생에서 그래도 추락은 없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고요.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투기해서 살다가는 대다수가 인생의 쪽박을 찹니다. 그 쪽박이 언제냐?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젊은이들. 알겠어요?